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변리사 지구과학의 스텝 2 응용 문제 풀이 편입니다. 응용 문제 풀이 편은 390문제인데 12강에 진짜 천천히 그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천천히 갈 건데 그 천천히 가는 게 천천히다. 나 이제 좀 시간이 좀 빨리 쭉쭉 보고 싶다 그러면 1.2배속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 천천히는 풀어볼게요. 알겠죠? 네. 모든 문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 7페이지 보면 된다 이 말이고요. 교재 7페이지. 교재는 이 교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시면 그냥 공부가 되게 별 지구과학을 따로 이렇게 힘내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게. 그러니까 문제고요. 문제 뭐 다운받으시면 될 거고요. 정답은 눈에 보이시게 바로 그냥 이렇게 제가 칠해왔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만든 문제나 이게 정답이 맞습니다. 알겠죠? 거기에 의도가 있었으니까. 여기가 이제 틀린 거는 칠해오지 않습니다. 제가 다 칠해오는 겁니다. 제가 다. 여기 지금 현재는 성운이 수축하는 동안 열 에너지가 중력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성운이 가열되었다. 이게 중력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중력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이렇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력 에너지가 열 앞뒤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뒤에는 왜 틀렸는지 제가 가로 열고 항상 그 이유를 이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보시기 편하겠죠? 이해가세요? 네. 그래서 한 강당 딱 30문제씩만 풀어보려고 그래요. 그것도 예측이 되시게. 7페이지 있죠? 7페이지. 7페이지 태양계의 형성 바로 나와 있죠, 여러분? 태양계의 형성이라고. 태양계의 형성입니다. 모든 범위가 다 들어와 있고요. 뭐 기층의 안정도다 그런 거 뭐 매에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한 10문제가 그냥 쫙 나와요. 다 다른 문제로. 그러니까는 바보가 아니면 그냥 지구가 그냥 바로 패스하게. 정말 그렇게 해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음은 태양계의 형성을 성운설로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교재 7페이지를 보면 태양계의 형성에 성운설이 나와 있습니다. 7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4번에 한번 보시면 4번에 태양계 형성에서 4번에 이 중에 작은 성간원 하나가 서서히 회전하면서 그래서 밑줄 좀 해보세요. 샤프로. 원시태양을 이루는 태양계의 성간원 중심부의 원시태양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태양계 형성할 때 먼저 원시태양이 먼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제일 처음에 태양이 만들어지고 그 주변을 돌고 있는 누가 형성이 되었다? 지금 현재 많은 미행성체가 형성이 되었다. 태양이 먼저 만들어지고 미행성체가 먼저 그 후에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성운이 수축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운이 수축하면서 원시태양이 만들어지고 그 주변에 미행성체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제 가열되는 거 아닙니까? 그 수축했으니까 그 수축하려면 지금 이제 뭐가 필요해요? 중력 에너지가 필요하죠. 중력 당기니까 가운데로 당기니까 중력 만유인력으로 당기잖아요. 그러니까 중력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성운들이 가열되었다. 그 가열되었던 지구가 있었는데 점차 식으면서 물이 생기고 대기 효과가 있고 비가 내리고 강수가 있고 생명체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지구 탄생설입니다. 이거를 중력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이 말 그대로 나와 있을 겁니다. 약 50년 전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그게 빅뱅 이론이죠. 7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2번에 빅뱅 이후 1억 년이 지난 후 수소와 헬륨가스로 구성된 우주물질이 은하계 같은 거대 구름, 가스덩어리. 그 가스덩어리가 원시태양이 된 겁니다. 태양계 형성. 성운이 수축하면서 서서히 회전해서 먼저 태양 만들고 날고 주변에 미행성체들을 만들게 되었다. 이게 뭐 맞는 얘기죠. 온도가 높은 원시태양 부근에 가벼운 원소들이 모여서 가운데에서 먼저 무거운 원소들이 모인 겁니다. 암석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이. 가벼운 원소를 뭘로 바꾸면 된다는 얘기야? 암석으로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행성체를 이루고 암석 성분이나 금속은 바깥쪽으로. 이게 암석 성분이 틀렸고 여러분 여기 가로는 거기 다운받지 못할 거예요. 이건 제가 처음 거기 때문에 문제에다 한 번 더 업힌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암석 성분을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가로는 가벼운 기체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중심부에는 무거운 물질들이 쌓였고 그다음에 가벼운 물질들은 바깥으로 회전하면서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수금지와 목토체 내명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시태양은 계속 수축하여 온도가 상승하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샤프로 이 맞는 말을 계속 그어보세요. 그것이 공부고 그대로 시험에 나올 겁니다. 알겠죠? 기출을 타니까 그걸 제가 이제 딱 생각을 해서
바꾼 거기 때문에 100%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쭉 밑줄을 그시면서 이렇게 맞는 얘기구나 라고 공부를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오리엔테이션 한번 보시면 예습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지금 이렇게 마음이 좀 공부가 안 될 때만 살짝 밑줄을 그어보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원시 태양 계속 수축하여 온도가 상승하였고 결국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는 온도에 도달하였다. 거기 있죠? 거기 2번에 그 지금 가스 덩어리 원시성 원시 태양으로 성장. 3번에 수축되면서 분열한다. 수축. 그 중력 때문에 수축했다는 거. 그다음에 많은 열 에너지가 있어서 그 에너지에 의해서 지금 현재 높은 온도를 만들어서 태양 만들고 미행 성체들이 가벼운 기체들이 바깥으로 회전해서 나가면서 수금지와 목도 체내명이 생겼다. 니은율이 정답에 해당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이게 이제 여기 회장님이 했던 방식입니다. 다른 문제로. 그림은 상호설을 바탕으로 해서 태양계 형성 과정 중 일부를 단계별로 나타내는 것이다. 처음에 가스와 먼지 원반이 생기죠. 그다음 미행 성체 생기네요. 여기 원시 태양이 지금 이제 수축한 거 아닙니까? 중력에 의해서 회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빅뱅 이론에 의해서 회전하면서 미행 성체들이 주변으로 쭉 퍼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주변으로 쭉 퍼져 나가면서 원시 행성 수금지와 목도 체내명이 생기게 되었다. 원반에서 가스의 주 성분은 질소와 산소이다. 여러분 원반에서 가스의 주 성분은 가벼운 기체가 돼야 되죠. 여기가 무거운 기체거든요. 중심부가. 여기 원반이 주변이 여기가 가벼운 기체가 돼야 돼요. 그렇죠? 네. 회전하면서 나선 회전하면서. 그 원반에서의 가스의 주 성분은 질소와 산소는 무거운 기체에 해당하는 거니까 중심부고요. 누구로 바꿔야 되냐면 수소와 헬륨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거기 있어요. 7페이지에 수소와 헬륨 가스 2번에 태양계의 형성의 수소와 헬륨이라고. 미행 성체들을 구성하는 물질의 평균 밀도는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 항상 원시 중심부에서는 항상 보다 무거운 물체들, 그죠? 그러니까 주변부에서는 가벼운 기체들, 그러니까 기억이 니은보다 밀도가 크다. 정답이겠죠? 원시 행성 단계에 지난 후, 원시 행성 단계의 지구에서 오존층이 형성되었다. 그 오존층이 형성되는 것은 먼저 원시 행성이 있고요. 원시 행성 지구가 만들어진 겁니다. 원시 행성이 지구 원시 행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생대로 들어오거든요. 고생대, 그 다음에 중생대, 그 다음에 신생대로 이렇게 지구가 발전을 해왔죠. 지금 신생대 4기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기는 신생대 4기고요. 원시 행성 만들고 요 순서입니다. 그 오존층이 형성된 것은 생명체가 나오고 난 다음이거든요. 생명체. 오존층이 나왔다면 광합성하는 생명체가 있어야 돼요. 광합성하는 생명체가 있어서 O2를 내놓으니까 그 O2가 성층권에 올라가서 오존층을 만들게 되더라. 그 원시 행성 단계가 아니고요. 고생대 때 이제 처음에 생명체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제 성캄브리아대 때 있죠.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최초의 생명체의 화석이 남아 있지만 걔네들은 이제 광합성하는 생명체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지금 현재 최초의 생명체 화석은 35억 년 전에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광합성하는 생명체들은 27억 년이에요. 그러니까 27억 년이니까 한참 후죠. 27억 년이니까 여기서 산소혁명이 생겨요. 그러니까 원시 지금 현재 지구는 한 35억 년 전,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한 27억 년 전 산소는 그러니까 고생대 원시 행성 단계가 지난 후 그러니까 여기서 최초로 산소가 나왔고 오존층이 생긴 거는 훨씬 더 후에 고생대 때 오존층이 형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로는 없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료에 그러니까 원시 행성 단계를 고생대로 바꾸시면 정답이란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에 해당합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넘어가면요. 역시 또 비슷한 문제예요. 그러면 지구의 진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보셨던 것은 태양계의 형성이고요. 8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럼 8페이지 누구 나와 있어요? 지구의 진화라고 나와 있죠. 이 페이지에 맞춰서 정확하게 다 제가 세팅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 정말 편하게 하실 겁니다. 정말 편하게. 지구의 진화가 있는데 거기 8페이지 보시면 초기에는 지금에 비해 반지름이 반 정도였던 지구가 미행 성체의 충돌이 있으면서 중력이 증가하고 미행 성체를 흡수를 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미행 성체가 막 충돌해가지고 현재 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마그마와 바다가 만들어졌죠. 그렇죠? 고온 고압 상태에서 물과 이산화탄소 등의 휘발 성분이 증가, 원시 대기의 형성이다. 여기 있네. 원시 대기 형성이요. 8페이지 그림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표에 용융된 물질은 마그마 바다를 이루고 수증기의 흡수와 방출의 평형 상태에 도달하였고 그 4번에다 밑줄 쭉 그어보세요. 4번에다 뭐라고 나있어요 여러분? 미행 성출의 충돌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제는 폭발 현상이 없으니까 최종적으로 지구의 온도가 하강하고 지구 온도가 하강하게 됐으면 하강기로 타죠. 지구 온도가 떨어지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상승기로 타는 것이고 온도가 떨어지면 하강기로 타는 것이고 대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대류 효과가 있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대기인데 대류 효과가 형성되기 시작했고요. 지구의 크기가 커지고 있죠. 그 지금 현재 그 아래 박스 보시면 미행성의 충돌, 중간은 생략, 거기다 밑줄했어. 지구 내부의 열적 대류 현상,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 거의 별표네요, 그죠?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라는 건 거기 8페이지에 있는 지구의 진화를 그대로 문제화가 된 겁니다. 가에서 나 시기에 지구 중심부의 밀도가 증가하였다. 지구 중심부에는 핵이 있죠, 핵. 외핵과 내핵이 있는데 그 핵에는 철과 니켈의 성분이 많아서 중금속이 많기 때문에 밀도가 증가하였다. 맞습니다. 대기 중 수증기의 양은 나보다 다 시기에 더 많이 존재하고 있다. 수증기의 양은 나와 다를 비교하면 나에서 수증기, 지금 현재 H2O가 원래 물이었다가 대류현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대류현상. 그러니까 대류현상이 있을 때 여기서 지금 이제 수증기의 양이 있다가 대류현상이 있는데 여기서 강수가 있어요. 강수. 나에서. 그러니까 나에서 다뤄오면서 강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요 사이에. 요 사이에서 강수 과정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나에서 다뤄오면서 강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3번에 있다. 3번에. 지구의 진화에서 3번. 지표에 용융된 물질은 마그마 바다를 이루고 수증기의 흡수와 방출이 평형 상태에 도달하고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그마 바다를 이룬 다음에 수증기의 흡수와 방출이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는 수증기의 흡수와 방출이 평형 상태. 제일 처음에는 수증기가 많이 만들어졌다가 여기서 평형 상태로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서는 지금 현재 수증기가 많은 상태입니다. 수증기가 왜? 충돌 때문에 온도가 뜨거우니까. 마그마 바다 때문에 온도가 뜨거우니까 다 수증기로 날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 식었죠. 식으면서 지금 현재는 수증기 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예요. 식으니까. 처음에는 계속해서 행성이 충돌하니까 마그마 바다를 이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뭐 졸라게 뜨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구에 있었던 물들이 수증기 방출하는 게 훨씬 많죠. 뜨거우니까. 그러다 지구가 좀 식기 시작한 거야. 그 8페이지 다 있어요. 왜? 식어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도가 식은 거죠. 이게 함정이지. 그러니까 온도가 뜨거울 때는 수증기로 많이 나가고 온도가 식어버리니까 수증기로 나가는 양이 좀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나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최초의 생물권은 가부터 나의 시기에 형성되었다. 나부터 다라고 해야 돼. 그 원시의 양이 나에서 있었던 원시의 양. 마그마가 있고 원시의 양이 나에서 있었으니까 나에서 다로 갈 때로 바꿔줘야 돼요. 결론적으로. 나에서 다로 갈 때 최초의 생물권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거 잘 나옵니다, 여러분. 알겠죠? 여기서 여러분이 그 키워드를 8페이지 옆에다 또 써놓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눈으로 쭉 보시면 너무 쉽게 쉬울 겁니다. 자, 4번입니다. 태양계의 형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있는 대로 골라라. 그 9페이지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순차적으로 다 훑고 지나가는 겁니다. 행성의 비교를 보면 거기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이라는 게 있죠. 매 지금 현재 지구 변리서 지구과학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비교입니다. 근데 이거 뒤에 4단원에서도 많이 나와요. 태양계에는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 하면 8개입니다. 개수 세보세요. 수금지화, 목토천해, 명. 명양성을 안 치죠, 근데. 그죠? 그러니까 수금지화, 목토천해, 명인데 명왕성을 행성으로 안 칩니다. 명왕성을. 그러니까 8개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것. 태양의 자전 방향과 행성들의 공전 방향은 모두 반대 방향이다. 저거 스텝 1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전부 다 서에서 동으로 지금 돌고 있다. 공전도 서에서 동이고 자전도 서에서 동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불러주고 있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불러주고 있다. 다 동일해요. 모두 다 서에서 동으로 가고 있다. 물론 뒤에 가서 또 나올 겁니다. 4단원에서. 서에서 동이라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 이렇게 돈다는 얘기예요. 자전도 반시계로 하고 있고 공전도 반시계로 하고 있고 무조건. 위성, 서행성, 해성의 행성, 생성 시기는
태양계의 형성 시기가 같을 것이다. 먼저 항상 잊지 마시고요. 태양 먼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행성 만들어지고 수금지와 목토 쳐내면 그다음 그 사이에 소행성들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위성 만들어진다. 태양 먼저 만들어지고 그 주변을 돌고 있는 8개의 행성 만들어지고 소행성 만들어지고 해성과 위성이 만들어진다. 달도 위성의 지구의 위성이잖아요. 같은 시기가 아니라 행성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위성, 지금 뭐 소행성, 그렇죠? 해성들 만들어진다. 정답은 1번이겠습니다. 9페이지 내용이 있고요. 가겠습니다. 이거 뭐 맨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별리사에. 그림은 태양계 행성들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비와 같은 케이스는 밀도가 높죠. 밀도가 높으니까 다름 아니라 지구형 행성에 해당하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 모르면 스텝 1 강좌 보고 오셔야 돼요. 알겠죠? 한번 쭉 보고 스텝 2 보면 그냥 다 해결됩니다. 네, 알겠죠? 그러니까 좀 보시면 알겠지만 B와 같은 케이스는 지구형 행성에 해당하고요. A와 같은 케이스는 다름 아니라 목성형 행성에 해당합니다.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형 행성은 평균 밀도가 좀 크죠. 중금속들 많고요. 그다음 목성형 행성은 평균 밀도가 좀 작고요. 크기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자전 속도, 공정 속도 빠르고요. B에 해당하는 행성들은 모두 고리가 없다. 맞습니다, 여러분. 고리 있는 게 누굽니까? 토성이죠, 토성. 목토천해. 그 애는 목성형 행성이에요. 그러니까 B에 해당하는 행성들은 모두 고리가 없다가 맞겠습니다. A와 B 모두 반시계 방향으로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 좋아요. 그게 다 서에서 동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공전, 자전 방향은 좀 다른 게 있죠. 천왕성. 그거는 뒤에 4단원 갈 때 나옵니다. 자전 방향 하나 예외가 있는데 공전 방향은 다 서에서 동이 맞습니다. 대기의 질소, O2, CO2 등을 주성분으로 가진 행성들은 굉장히 무거운 기체네, 그죠? 그 무거운 기체들은 A에 속한다라고 나왔는데 목성형 행성은 가벼운 기체들이요. 거의 9페이지에 있어요, 9페이지에. 그 9페이지에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그림 보시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A에 속하는 게 아니라 어디? 지구형 행성 B에 속한다. 지구형 행성들은 중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무거운 기체, 중력이 좀 작기 때문에 무거운 기체들만 존재하고 목성형 행성들은 크기가 크고 중력이 지금 이제 좀 크기 때문에 질량이 무거우니까 가벼운 기체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기억과 니은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시죠? 이게 제 이제 좀 철학인데 저 옛날부터 이게 학원을 좀 해보면 문제 풀 때 막 이렇게 뭐 문제 읽고 요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 막 쓰고 막 선생님 막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다 그럴걸요? 다 그럴 겁니다. 저는 그게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생물도 그렇고 지구학도 그렇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문제에 해당하는 거 하면 여러분이 저 문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수험생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책이 있으면 여러분 어디 하는지를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착착 쌓이는 느낌이 들어서 또 어디가 시험에 안 나오는지 정확히 아실 겁니다. 예를 들면 9페이지 그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 구형이라고 지금 이제 증명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스텝 1에서 해결했거든요. 근데 그 시험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시험하고는. 요 시험하고는 변리사 시험하고는 전혀 관계는 없다. 그 여기 이제 19페이지로 가면 되죠. 그러니까 거기 크기 재는 건 사실상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있으니까 지구학에서 그때는 했는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19페이지로 가면 되는데 이게 매해 한 문제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PS파요. 1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거기 맨 위에 나와 있죠. 그거 매해 한 문제씩 꼭 나옵니다. 그 지진파의 종류와 특징이 있는데 P파, 종파 19페이지요. 앞에 있는 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어딘지 위치를 여러분이 딱딱딱 표시할 수 있겠죠. P파라고 하는 건 종파인데 속도가 5에서 8km/s, S파 횡파라고 하는 건 4km/s. 그거 맨날 나와요. 그러니까 몇 km/s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 L파까지는 지금 현재 초당 3km/s다. 지진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파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난 것이다. 이거 P파네, 그죠? P파.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같은 방향인 거 P파. 요거 이제 S파겠네요. S파다. 그 P파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거기 이제 19페이지 위에다 P파 옆에다 써보세요. 실제파라고 부릅니다. 왜 실제파라고 부르냐면 고체, 액체, 기체를 다 통과하기 때문에 실제파라 그래요. 실제파요. 가는 실제파이다. 뭐 정답이고요. 나는 외액을 통과할 수가 없다. 나는 지금 현재 누굽니까? S파죠. 그 통과할 수 있다고 나왔죠. S파는 뭐라고요? 외핵. 그러니까 외액이 지금 현재 액체 상태거든요. 액체 상태. 내액은 고체죠. 철과 니켈이 매 나와 이거 매. 그러니까 내액은 지금 현재 철과 니켈의 고체 상태고 외액은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그 외액을 지금 현재 통과하지 못하는 S파, 외액을 통과했던 P파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구분을 한 거죠.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를 알아낸 거죠. 결국 매 한 문제 냅니다. 나는 가보다 진폭이 크다. 이거는 뭐 눈이 있으면 바로 알죠. 그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으니까. 정답은 기억 디귿의 3번이다. 저 꼭 나옵니다. 7번 보실까요? 그림은 어느 관측소에서 이거 맨날 나오죠. 이런 패턴으로. 벨리사 시험에. 그럼 어느 관측소에서 관측한 지진 기록을 표는 지진파 ABC가 도달한 시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A파가 도달이 제일 빨랐죠. 그게 어디 있냐면 한 장만 넘겨보면 바로 있어요. 그 20페이지 바로 있잖아요. 그죠? 그림하고 똑같잖아요. 그 매일 나오는 그림 아니에요? 이거 벨리사 시험에. A파가 먼저 도착을 했죠. A파가. 근데 B파가 도착을 했고 그다음에 C파가 도착을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A파 지진파가 도착을 했을 때 14시 57분 26초. P파다 그지? P파에 해당하고요. 그다음 B파가 도착을 했을 때 B가 S파겠네요. 그렇죠? C가 특기에서 뭐에 해당한다? L파다.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는 지진파에 해당한다. A는 P파니까 샤프로 이렇게 가보세요. 예습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공부를 하시면 된다. B파는 액체를 통과할 수 있다. B파가 S파이기 때문에 여기죠? S파는 액체를 통과할 수 없다라는 것. C파는 A파보다 진폭이 작다. L파는 진폭이 큽니다. 표현파로서 이거 만약에 L파 한번 흔들렸다. 그 지역 다 난리 나는 거예요. 다 건물 다 부셔져.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다. 가겠습니다. 역시 또 나오는 거 집중 탐구죠. 이게 회장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그거를. 그림은 가와 나는 어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 지진을 기록한 관측소 ABC의 위치와 관측 기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A 같은 케이스가 P파가 도착을 했고요. C는 P파가 빨리 도착을 했죠. 주어진 자료를 보면 이 정도 난이도예요. 벨리사 지구과학 자체가. 그러니까 A 같은 케이스는 P파가 좀 늦게 도착하고 C는 P파가 좀 빨리 도착하고 또 빨리 도착한 걸 보니까 진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진원이라고 하는 걸 지금 현재 거의 20페이지 있어요. 진원에서 발생한 지진파, 지진 기상도라는 거. 지진파, 지진 관측소에서 기록된 거 쭉 샤프 좀 가보세요. 20페이지. 진원에서 발생한 지진파가 지진 관측소에서 기록된 것을 지진 기상이라고 한다. 이런 게 다 지진 기상이죠, 지금. 그럼 진원이 어디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남반구에 있어야 돼. 남반구. 왜? C가 가까우니까 C가 가까운 거니까 남반구에 진원이 있어야 된다. 그럼 보시면 B라고 하는 건 지진파가 도착하지 않았죠. 지진파가 도착하지 않은 것은 어디로 한번 보시면 되냐면 자 암영대라고 하는 게 어디 있는 거냐면 2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24페이지. 24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그림이 있죠. 그 P파의 암영대가 존재하고 있고 S파의 암영대가 존재하고 있다. 103도부터 180도까지는 S파의 암영대고요. 103도부터 143도까지는 P파의 암영대예요. 그 암영대, 그 24페이지 아래 그림에 그 암영대라고 하는 건 무엇이다? 지진파가 도착되지 않는 장소죠. 그것이 외액에 지금 현재는 액체가 있고 내액에 고체가 있고 외액과 내액의 물질의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암영대라고 하는 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B에는 지진파가 도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암영대에 속한다. 금방 동그라미 칠 수 있겠죠? 지진파는 진행 방향과 매질이 진동 방향에 수직한 지진파에는 C에서 기록되고 있었다. 이거 누구죠, 여러분? S파 얘기하는 거죠. S파에 해당하는 거니까 C에서 기록되고 있었다. 좋겠습니다. 진행은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다. 좋죠. 네.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니은 디귿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5번에 해당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림은 P파, S파 주시곡선이다. 이거 맨날 나와요. 저 주시곡선. 그러면 지금 현재 도착 시간을 보니까 진앙으로부터의 거리가 있는데 그 주시곡선이 어디 있는 거냐면 21페이지에 있다. 그 얘기예요. 21페이지. 자, 21페이지 봐보세요. 제가 약간 수전증이 있어서 무거운 물체를 들면 손을 약간 떱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여튼 뭐 약간 그래요. 무거운 물체 들면 손이 막 너무 힘들어. 막 수전증도 있고. 그 21페이지 그 아래 그 그림 14를 보고 있으면요. PSC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PSC. 그 PSC가 존재하고 있을 때 그게 P파와 S파의 간격이다. 그럼 PSC가 21페이지 아래에 있습니다. 그림이. 이 간격이 PSC가 크면 클수록 진원으로부터의 거리가 멀리 있는 지점이다. 그걸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21페이지 보시면요.
그러면 기억은 S파의 주시곡선이라 나왔는데 도착하는 시간이 길죠. 그럼 누가 빠른 거예요? P파는 종판이 지금 종파고 S파는 횡파니까 종파가 더 빨리 가겠죠. 그러니까 P파가 더 빠르고 S파가 늦게 가니까 기억은 S파의 주시곡선이다. 정답에 해당하겠습니다. 니은의 기울기는 지진파의 속도와 비례한다. 기울기는 얘가 더 빠른 거라니까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런 거 변이사 시험에 계속 나와요. 니은 같은 케이스에서 시간이 적게 걸렸죠. 이게 속도가 빠른 거예요. P파의 속도니까. 기억 같은 케이스는 시간이 많이 걸렸죠.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S파의 속도에 해당합니다. S파의 속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늦은 거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면 기울기가 작죠. 보고 계십니까? 속도가 빠르면 기울기가 작다. 그럼 기울기는 지진파의 속도와 비례한다가 아니라 반비례죠. 속도가 빠르면 기울기가 작으니까 그런 거 우리가 전부 다 반비례 관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측소에서 관측된 PSC가 30초라면 PSC가 30초라고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30초 같은 케이스는 이 정도 되겠네. 요 정도. 그죠? 요 간격이니까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여기 딱이다, 여기. 제가 지금 칠하고 있는 지역. 240km일 때. 보이시죠, 여러분? 저거 보는 거 꼭 나옵니다. 알겠죠? PSC. 그럼 PSC가 30초라면 200km가 아니라 240km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30초 차이. 보이죠? 갈게요. 자, 10번입니다. 지진파는 크게 치고 내부를 통과하는 실체파와 알겠죠, 여러분? 왜 실체파라고 하는지. P파. 고체도 통과하고 액체도 통과하고 기체도 다 통과하는 저 P파는 실체파다. 그다음에 이제 지표에서 전파되는 표면파다. P파, S파 밑줄 하십시오, 여러분. 문제 자체가 맨날 나옵니다. 이거 P파, S파를 뭐라 한다? 실체파. 표면파에는 L파가 있다. L파 지나가면 막 그냥 건물 다 붕괴되는 거예요. 다음 중 P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지진파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의 수직인 횡파이다. 문제에서 물어본 게 P파죠. 근데 지금 현재는 횡파다. 이거는 지금 현재는 S파에 대한 얘기예요. P파는 종파가 정답입니다. 알겠죠? 네. 전파 속력 매에 나온다, 여러분. 보기로. 배대에서 시험에. P파 같은 케이스 얼마다? 6에서 8. 6에서 8이니까 거기 아까 그 19페이지 그 그림 표 있잖아요. 표 반드시 하나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그거 한 문제예요, 그냥. 그러니까 5에서 8이다, 4다, 3이다. 거기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한 문제입니다. 고체만 통과하는 게 아니죠. 고체, 액체, 기체 다 통과하니까 정답은 4번에 해당한다. 지진 기록기에 가장 늦게 도착하고 진폭이 커서 피해도 가장 큰 것이다. 피해 가장 작습니다. 가장 늦게 도착하고 가장 피해가 큰 것은 표면파에 해당하는 L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에 해당한다. 넘어가겠습니다. 7번에 해당하는 건 이제 24페이지 한번 보시면 24페이지에 하나, 둘. 24페이지 그림 한번 봐보세요. 24페이지 왼쪽 아래에 지진파 암형대라는 그림 나와 있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암형대가 있는데 그 그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B는 현재 누구죠? B와 C 둘 다 암형대에 해당하는 게 S파의 암형대고요. 보이십니까? 그다음 B는 이제 또 P파의 암형대. S파는 암형대가 B와 C에 해당하고요. B와 C. P파 같은 케이스는 암형대가 B에 해당한다. 이제 24페이지 그림에 나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딱 나와 있어요. P파의 암형대가 있고 S파의 암형대가 있다. A 구간에는 P파가 도달하고 S파는 도달하지 않는다. A 구간은 암형대가 아닙니다. 암형대가 아니니까 P파도 도달하고 S파도 다 도달한다. 그죠? SP 다 도달한다는 건. B와 C 구간은 S파의 암형대이다. 좋죠? 네. BC는 S파의 암형대는 B와 C를 다 도달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P파 같은 케이스는 B에 도달하지 못한다. 알겠죠, 여러분? 이거 참 좋네. 그죠? 각거리 110도 부분에서 약한 P파가 관측이 된다. 110도 부분에서 외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약한 게 관찰이 된다. 물론 이제 B가 P파의 암형대긴 한데 약한 P파가 관찰되었다는 거예요. 거기 다 있어요. 어디 24페이지에. 그 지금 이제 왼쪽 아래 4번에 지진파의 암형대. 이게 말고 그럼 여러분 샤프로 이 순간에 S파의 암형대 쫙 밑줄 그어보고. 알겠죠? P파의 암형대 쫙 밑줄 그어보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4개 발견 쫙 밑줄 그어보고. 그죠? 거기 4개 발견이 나왔잖아. 110도인 지역의 약한 P파 쫙 밑줄 그어보고. 이해가세요, 여러분? 완전 싱크로 연락 없죠. 근데 또 맨날 나오는 거잖아. 거기 지금 24페이지에 딱 있죠. 약한 P파가 도달하는 사실을 4개를 발견하였다. 여러분 이게 쉽게 이게 공부를 하실 거예요.
약한 피파가 관측돼서 외액의 존재를 알게 된 게 아니라 내액이다라고 24페이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네, 정답은 니은이다. 가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그림은 어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진앙에서의 각 거리와 진파가 도달한 시간과의 관계를 나타낸 주시곡선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가는 지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주시곡선이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 주시곡선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지진파가 도달하지 못했다는 얘기고 지진파가 도달하지 못했던 것은 암형대 정답이고요. 지금 변희산 시험에 맨날 나오는 게 저 그림 깔아주고요. 전파 속도 누가 빠른지 꼭 물어봅니다. 전파 속도를 보고 있으면은 A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고 B는 시간이 굉장히 적게 걸렸죠. 시간이 적게 걸리는 B가 전파 속도가 지금 현재는 훨씬 더 빠른 거죠. 그러니까 A가 빠른 게 아니라 B가 빠르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화살표 이렇게 가야 됩니다. B가 빠르다. C는 S파로, C는 S파가 자체가 틀렸죠. 여기 지금 현재 C는 여기 143도부터 180도 사이에 나타나는 거니까 거기는 S파의 암형대예요. 그죠? 103도부터 142도까지는 P파 S파의 암형대고요. 143도부터 180도까지는 지금 현재는 S파의 암형대죠. S파의 암형대니까 지금 현재는 틀렸죠. S파가 이제 나타나면 안 되고 P파가 나타나야 돼요. S파로 나타나면 이거 나타나지 말아야 됩니다. 암형대니까. 알겠죠? 24페이지에 있는 내용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겁니다. 넘어갈게요. S파로만 안 되고 누구로 해야 돼요? P파라고 해야 돼요. 왜? S파는 암형대 지역이기 때문에 S파는 143도부터 180도까지 S파는 나타나지 않겠다. 그 143도부터 180도까지 나타났다면 P파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13번. 그림은 지구의 내부 구조, 표는 지구의 내부 각층. 이거 뭐 잘 나오죠. 2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25페이지 한번 보시면 거기 지금 현재 그림이 나와 있는데 지금 지각 있죠. 지각. 제목만 한번 밑으로 가보세요. 24페이지 아래. 25페이지에 거기 이제 멘틀 있죠. 멘틀. 그 지구 부피의 대다수. 그 멘틀의 두 번째 줄에 거기다 밑줄 하실래요? 지구 전체의 82%, 68%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 거기다 첫 번째 줄을 거기다 밑줄 하실까요? 2,900km의 구텐베르크 불연성면까지를 말한다. 구텐베르크면이라고 하는 것은 모로비치치 불연성면이 있죠. 모로비치치 불연성면은 한 35km. 그렇죠. 지각에서 멘틀로 들어갈 때 지구의 대다수의 부피는 멘틀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멘틀에서 외곽으로 들어갈 때가 구텐베르크면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기 멘틀이 존재하고 있고요. 거기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에 감람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멘틀 상부는 주로 감람암. 거의 별표입니다, 여러분. 맨날 나오잖아요, 그거. 멘틀 상부는 주로 감람암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멘틀 물질은 산화물, 혼합체가 된다. 멘틀 내부에 쭉 밑줄 가보세요. 산화물의 혼합체, 그 이산화규소예요. 그러니까 규산염 광물이라고 해서 여러분 뭐 잘 아시잖아요. 암석들 많이 나오는 이산화규소. 그 이산화규소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멘틀 내부의 온도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천연약 규산염의 녹는 점이 보아 최상부는 약 1000도, 최하부는 약 5000도인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그 아래로 들어가면 핵이죠. 구텐베르크 불연성면을 거쳐서 외핵과 내핵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구의 내부의 구조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그 A가 지금 이제 지각 아니겠습니까? A가 지각. 대륙 지각은 이거 맨날 나오죠. 화강암질 암석. 그 해양 지각 같은 케이스는 현무암질 암석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멘틀. 방금 전에 이제 밑줄 그랬죠, 여러분. 감람암질 암석. 이거 진짜 맨날 나와요.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 그러니까 멘틀은 감람암질. 알겠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멘틀은 지금 감람암질 암석에 해당하고요. 외핵과 철과 니켈, 내핵도 철과 니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서 있는 대로 골라라. A, B, C, D 중 부피가 가장 큰 것은 B이다. 멘틀이니까. 제일 상단부에 지각이 있고 그 아래에 멘틀이 있으니까. 동그라미에 해당하네요. 유동성이 가장 큰 것은 C이다. 자, 외핵이 누구로 되어 있다고요?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유동성이 큰 겁니까? 액체가 유동성이 큰 것이죠. 그죠? 나머지는 다 교체니까. B와 C의 경계보다 C와 D의 경계문에서 구성물질이 크게 달라진다. B는 고체고 C는 액체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지금 현재 구텐베르크 면에서 가장 크게 바뀌지? 2,900km에서. 그러니까 멘틀은 고체고 외핵은 액체니까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 가장 크게 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B에서 C로 갈 때 가장 크게 변할 것이다. C에서 D가 아니라 B에서 C입니다. C와 D의 밀도가 같다.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C는 액체고 D는 고체라니까. 이해가세요? C는 액체고 D는 고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체, 4개의 밀도가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이요. 갈게요. 그림은 직권의 층상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냥 나오는 거 계속 후드로 패는 거예요. 390문제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A는 암석과 토형으로 이루어진 직권의 가장 바깥쪽이다. 슉 샤프 가보세요. 지각이죠? B는 지구 내부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다. 좋습니다, 여러분. 멘틀. 그죠? C는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서 핵이요. 그렇죠? 외핵과 내핵을 다 표시해놨죠. 거기 이제 25페이지에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네. 갑니다. 요거 이제 몇 페이지냐? 28이요. 저 위에 표시 다 되어 있습니다. 28페이지에 있는데 거기 위에 S파의 그림이 있고 P파의 그림이 있다. 뭐 이런 게 특징이거든요. 그대로 나와 있죠. 28페이지요. 그림은 직피에 따른 진파의 속도와 밀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돌아보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구텐베르크면이네, 그죠? 여기가 지금 이제 멘틀에서 외핵으로 갈 때, 여기가 지금 현재는 외핵에서 내핵으로 들어갈 때다, 그죠, 여러분? 외핵에서 외핵으로 할까? 내핵이라고 하고 멘틀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렇죠? 기억은 밀도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부분으로 지각에 해당한다. 그죠? 멘틀에 멘틀. 지각은 2,900km가 아니고 35km까지예요. 그러니까 보통 30에서 35km가 평균이거든요. 뭐로 비치지 불연성면. 알겠죠? 그게 평균치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는 2,900km까지고 밀도가 지금 완만하게 증가한 것은 멘틀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니은은 에스파가 통과하지 못하는 멘틀에 해당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왜 이게 왜? 그죠? 2,900부터 5,100까지. 이거 진짜 매해 나온다. 매해. 알겠습니까, 여러분? 네. 피파의 속도는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서 급격히 감소한다. 그게 구텐베르크면이죠. 그죠? 외핵은 지금 현재는 외핵과 멘틀과 외핵이요. 멘틀과 외핵 2,900km, 그게 구텐베르크면. 멘틀은 고체고 외핵은 액체이기 때문에 갑자기 매질이 바뀌니까 진파의 이동 속도가 급격히 감소한다. 정답은 3번에 해당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가보면요. 요 그림 맨날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어디에 있냐면은 29페이지에 있네요. 그 29페이지에 보면 거기 딱 있죠. 지각평형설. 그 별표예요, 여러분. 별표. 지각평형설. 밀도가 작은 나무 토막이 밀도가 큰 물 위에 떠서 평형을 이루는 것 같이 작은 지각이 밑줄 하시죠. 밀도가 작은 지각이 밀도가 큰 멘틀 위에 떠서 평형을 이룬다. 다시 한번. 밀도가 작은 지각이 밀도가 큰 멘틀 위에 떠서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프레트의 지각평형설. 이거 뒤에 문제 나올 때 보시죠. 이거 지각평형설 같은 케이스는. 그죠? 현재는 그냥 이 그림만. A는 뒤에 나와요. 에어리설과 프레트설이요. A 같은 케이스는 대륙 지각이고 여기는 해양 지각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B는 멘틀에 해당하고 C는 외핵에 해당한다. A와 B의 경계는 모호로 비치지 불연성면이라고 합니다. 레만면은 외핵과 내핵의 경계죠. 5,100km에 있는 외핵과 내핵의 경계가 레만면이고 그다음 구텐베르크면이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 해당한다. B의 대부분은 철로 이루어져 있다. 이건 멘틀은 대부분 SiO2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C에서 저속도층이 나타난다. C는 지금 현재 누구죠? 외핵이잖아요, 그죠? 그 외핵 여기가 지금 현재 암석권이 있고 멘틀이잖아, 멘틀. 여기가 지금 이제 암석권이고 여기 연약권에 해당한다. 여기는 저거로 하자. 판이라고 해서 암석권이 있고 그 위에 지금 현재 쭉 아래로 들어가면 400km까지거든요. 지각이 한 35, 대략 한 100, 얘가 한 400이네요. 400. 그러니까 멘틀 대류설에서 저 뒤에 이제 나올 텐데 연약권에서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금 현재는 순환을 하기 때문에 지구는 대략 한 10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10개의 판이 계속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C에서 저속도층이라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 저게 뭘 말하는 거냐면 매질이 바뀔 때, 다시 한번 여러분, 매질이 바뀔 때 제일 매질이 크게 바뀌는 것은 멘틀에서 외핵으로 갈 때고요. 매질이 바뀌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지진파 이동 속도가 느려지더라. 근데 언제 느려지는 거냐면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 지진파 이동 속도가 느려지더라. 그래서 정답은 3번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29페이지 있는 내용이고요. 갑니다. 그 29페이지 그대로죠 또. 그는 지각평을 이루고 있는 어느 지역의 지각과 멘틀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거 빌리스 시험에 이거 한 3년 정도 지나면 2번 정도는 꼭 나오더라 이거. 그거 침식되어 상부의 지각이 퇴적된다. 여기가 지금 이제 침식된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 시간이 지나면 침식돼서 이렇게 갔다가 지금 해양 지각을 갖다 눌러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양 지각 눌러주니까 여기 아래로 침강하고요. 대륙 지각은 이제 융기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침식 작용 받아가지고 여기 지금 현재는 뭐 운반 작용이 있잖아요.
강물의 운반 작용에 의해서 저 산에 있었던 많은 토사들이 해양 지각에 가서 쌓이게 되니까 해양 지각은 무거워져서 이렇게 침강하고 대륙 지각은 가벼워지니까 융기하더라. 밀도는 해양 지각의 대륙 지각보다 작다. 이거 3년 보면 2번은 나옵니다, 여러분. 해양 지각이 뭐라고? 현무암질이요. 그거 진짜 나옵니다. 29페이지 거기 한번 봐보세요. 거기 그림. 대륙 지각의 황암질. 거기다 별표를 크게 해놔. 그냥 아예. 그거 3년에 2번 나와. 3년에 2번은요. 대륙 지각의 황암질이 2.7이고요. 현무암질은 3.0이죠. 이해가세요? 현무암질에서는 지금 현재 이게 갑자기 지구의 지금 현재는 멘틀 대류에 의해서 지구 내부 에너지 올라오니까 화산이 팡 폭발하잖아요. 그 해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지금 현재 용암이 식어버리면 현무암질에 해당하고요. 천천히 지금 현재 용암이 식으면 화강암질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현무암질의 해양이 3.0, 그 화강암질의 지금 현재 대륙은 2.7, 현무암질의 해양은 3.0 g/세제곱센티미터, 화강암질의 대륙은 2.7 g/세제곱센티미터. 알겠죠? 모로비치치 깊이는 A지점의 B지점보다 깊다. 뭐 이건 눈만 있어도 여기가 모로비치치 불연성면이에요. 여기가 지금 지각과 멘틀 사이의 경계. 그죠? 여기가 모로비치치 불연성면입니다. 평균 잡아서 35km라고 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대륙 지각은 모로비치치 불연성면의 깊이가 깊고요. 해양 지각은 모로비치치 불연성면의 깊이가 짧습니다. 시간이 지났다. 이거 계속 나오더라. 이거 보기. A지점은 침강하고 지금 현재 B지점은 융기한다. 바뀌었죠? 계속해서 지금 현재는 침식 작용을 받게 되니까 A점은 무게가 좀 가벼워지기 때문에 A점은 융기하게 되고 B점은 침강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정답은 니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그림 가운데는 지각평에 대한 두 가지 이론명을 나타낸 것이고 과의 PA와 PB는 각 지점의 지각의 밀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여기가 로우 A와 로우 B거든요. 로우. 여기 이제 P라고 써 있지만 여기 로우입니다. 밀도 나타낸 로우 A와 로우 B에 해당한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럼 볼까요, 여러분? 다 거의 이제 29페이지 펴서서 29페이지. 1번에 프레트의 지각평형설 나와 있죠? 그렇죠? 2번에 에어리의 지각평형설 나와 있습니다. 두 개 이렇게 묶으셔가지고 거기다 뭐 별표라고 하나만 딱 해놓으십시오. 맨날 나오는 장소. 알겠죠? 그러니까 나오는 장소가 그냥 눈에 보일 거예요. 프레트의 지각평형설 한번 볼게요. 하부는 고밀도의 물질, 상부는 밀도에 따라 기둥의 길이가 다르다. 그 쭉 밑줄해보세요. 그 두 번째 줄부터. 밀도가 서로 다른 지각이 멘트 위에 떠 있으며 밀도가 작은 지각일수록 지각일수록 지각 해발 고도는 높으나 밀도의 관계없이 해수면을 기준으로 한 모면의 깊이는 같다. 가장 중요한 게 프레트설 모호로비치치 불연성면의 길이가 같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각과 멘트 사이의 경계. 모호로비치치 불연성 거기 밑줄 쫙 해보세요. 모호로비치치 불연성면의 깊이가 같다. 알겠죠, 여러분? 네. 자, 에어리설 가겠습니다. 그 29페이지 피시고요. 지각은 동일 물질로 밀도로 구성되어 있다. 3모양의 밀도가 서로 같은 지각의 멘트 위에 떠 있으며 지각의 지금 현재 해발 고도가 밑줄 하시죠. 지각의 해발 고도가 높을수록 해수면을 기준으로 한 모호로 비치신 불연성면의 깊이가 깊다. 그러니까 지각의 높이가 높을수록 높이가 높죠. 산맥 대륙 지각. 여기가 모호로 비치신 불연성면의 깊이가 깊다. 요거는 에어리설에 해당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모호로 비치신 불연성면이 같은 거를 만약에 교수님이 그려주시면 그건 프레트설에 해당하고요. 모호로 비치 불연성면의 깊이가 지금 현재 다른 걸 그려주시면 에어리설에 해당한다. 이거 진짜 잘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높이 딱 보고 프레트설과 에어리설에 해당한다. 가에서 로우 A는 로우 B보다 크다. 이거 프레트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깊이가 작은 것이 밀도가 크다는 얘기야. 깊이가 작은 것이. 그러니까 높이가 작은 것이. 높이가 큰 것은 밀도가 작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높이가 큰 것은 부피가 큰 것이고 부피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밀도가 작은 것이고 부피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오밀조밀하게 응축되어 있으니까 밀도가 큰 것이고 그러니까 로우 A는 로우입니다, 여러분. 로우. 그 P. 로우 A는 로우 B보다 크다. 그러니까 밀도 A가 더 크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프레트설에서 가장 중요한 거 29페이지 거기 있어요. 지금 두 번째 줄에.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밀도가 크고요. 길이가 길면 길수록 밀도가 작다라는 얘기고 강화 나 모두 지각의 두께는 바다보다 육지의 산맥 지역이 두껍다. 지각의 두께는 그렇죠. 산맥이 두껍잖아. 지각의 두께는. 지각의 두께는 산맥 쪽이 두껍다. 지각의 두께는. 요거 산맥의 두께, 요거 지각의 두께 요겁니다. 요거 두께.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잘 나옵니다, 진짜로.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티귿에 해당한다. 갑니다. 그러면 지각평을 설명하기 위해서 길이가 다른 나무 토막을 물 위에 띄어 평을 이룬 후에 무엇을 나타내냐? 딱 저렇게 나오거든, 시험이. 딱 보는 순간 뭐죠? 에어리설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겠죠. 에어리설. 왜? 높이가 다르니까. 에어리설 또는 프레트설 중 하나를 설명하는 모델이다. 딱 저렇게 나옵니다. 변리사 시험에.
그건 딱 보고 이제 높이가 다르니까 에어리설이다. 그 에어리설에 해당하고요. 자, 옳은 것을 보기 해서 모두 올라라. 에어리설과 프레트설의 가장 큰 차이는 에어리설 같은 케이스는 요 모든 것이 다 밀도가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밀도가 다. 어느 지점에서 잡든지. 근데 프레트설은 뭐였죠? 길이가 짧은 지역은 밀도가 크고 길이가 큰 지역은 밀도가 작고.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 그 에어리설 같은 케이스는 어떤 지역에서 잡든지 동일한 지각이니까 밀도가 똑같다라는 게 에어리아 얘기고, 프레트 얘기는 길이가 좀 짧은 지각이 있었다라면 그것은 밀도가 큰 지각이고, 길이가 좀 긴 지각이 있었다면 위아래 수직 높이 말하는 거죠. 그 수직 높이를 말할 때 그때 길이가 긴 지각이 있었으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밀도가 작은 지각 쪽에 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에어리설에서 밀도는 다 같습니다. 방금 전에 18번 문제랑 19번 문제는 두 개를 묶어가지고 한 문제가요. 3년에 보면 한 두 문제 정도는 계속 나옵니다. 알겠죠? 나무 토막은 지각, 물은 멘틀이다. 거기 나와 있죠. 29페이지에 거기 위에 첫 번째 밀도가 작은 나무 토막이 밀도가 큰 물 위에 떠 있다. 그죠? 그 밀도가 작은 나무 토막이 지각, 밀도가 큰 물 위에 떠 있다. 멘틀. 알겠죠, 여러분? 29페이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긴 나무 토막은 짧은 나무 토막보다 큰 부력을 받는다. 긴 나무 토막이 있죠. 그 밀도가 똑같은데 그 밀도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 길이가 짧은 거나 길이가 큰 거나 밀도가 똑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길이가 길어버린다면 세게 누르겠죠. 그죠? 차이가 있잖아요. 이거는 같게 누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프레트설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가 작으면 밀도가 큰 대신에 길이가 작고 길이가 길면 밀도가 작은 대신에 길이가 기니까 양이 많죠.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힘으로 누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프레트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로 비치치 불연성 면의 높이가 똑같은 것이고 에어리설 같은 케이스는 좀 차이가 있죠. 에어리설 같은 케이스는 얘 같은 케이스는 밀도가 똑같이 본 거거든요. 밀도가 다 똑같이 봤는데 얘가 깊으면 양이 많으니까 세게 누를 거 아니겠어요? 이해가세요? 요거는 지금 밀도가 똑같은데 좀 짧아. 그럼 약하게 누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로 비치친 불연성 면에 지금 이제 높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각 위에 떠 있을 때. 그러니까 지각이 다시 멘틀 위에 떠 있을 때. 지각이 멘틀 위에 떠 있다라고 하는 걸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정말 이거 계속 나오는데 애들 이거 유래 좀 틀릴걸요? 지각이 멘틀 위에 떠 있다라는 걸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프레트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지금 동일한 높이에 떠 있다. 그 대신에 길이가 짧으면은 밀도가 좀 크고 길이가 길면은 밀도가 좀 작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동일한 무게로 누르게 된다는 얘기고 에어리가 맞아요. 에어리가 결론은 이제 에어리가 맞았는데 에어리는 어떻게 주장을 한 거냐면은 지금 현재는 동일한 밀도다. 동일한 밀도인데 이렇게 깊이가 깊어버리면 밀도가 지금 이제 다 동일해요. 이게 다 모든 나무 토막이. 근데 길이가 깊어버리면 부피가 커지니까 세게 누르게 되고 길이가 좀 짧게 되면은 좀 약하게 누르게 되니까 여기는 작은 힘을 받게 되고 여기는 큰 힘을 받게 되니까 이게 떠 있는 정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떠 있는 정도가 다르다. 그러니까 얘는 가벼우니까 높이 떠 있는 거고 그 표면에 떠 있는 거고 얘는 무거우니까 지금 이제 물 수심 깊이까지 들어간 것이고 좀 무거우니까. 그럼 이거 진짜 쉬워요. 나무 토막은 지각이고 물은 멘틀로 볼 수가 있다. 할 수 있겠죠? 긴 나무 통은 짧은 나무 통보다 큰 나무 이거 똑같은 얘기야. 큰 부력을 받는다. 알겠죠? 네, 큰 힘으로 누르고 있으니까. 그 에어리설이 결론적으로 맞았습니다. 정답은 니은디귿의 4번입니다. 그 33페이지에 해당합니다. 33페이지. 그 매일마다 나오죠. 33페이지. 정말 이거 매일마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혼합층이 있고 수온약층이 있고 심해층이 존재하고 있다. 혼합층이 있고 수온약층이 있고 심해층이 존재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저 혼합층의 두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혼합층의 두께 변화를 얘기할 때 중위도 고압대.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지구를 놓고 얘기하면 적도는 계속해서 빛이 들어오니까 상승기류를 탑니다. 상승기류를 타니까 저기압대에 해당하고요. 그러니까 중위도에서 지금 현재 하강기류를 타기 때문에 중위도는 다름 아니라 고기압대에 해당해요. 중위도 고압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30도 지역이죠. 30도 지역의 중위도 고압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위도 고압대에서 여기 적도 저압대니까 고에서 저로 이렇게 바람이 간다는 얘기죠. 고에서 저로 바람이 가고 60도는 이제 저압대에 해당하거든요. 고에서 저로 이렇게 바람이 가고 있습니다. 이해가세요? 고에서 저로 가는데 전향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향력이 있기 때문에 전향력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색깔 도전하지 맙시다. 색깔은 도전하지 마. 그러니까 전향력이 있으니까 전향력 오른쪽으로 가거든요. 여기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이제 고에서 저로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그죠? 고에서 저로 여기 요 구간 그린 거예요. 30도부터 60도. 근데 전향력이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전향력이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겠죠. 편서풍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보이세요? 편서풍.
그다음에 치면 이제 적도는 계속해서 이제 태양빛이 하도 세니까 상승기로 타잖아요. 그냥 고에서 저로 이렇게 바람이 가죠. 고에서 저로 이렇게 바람이 가죠. 바람이 가고 있습니다. 고에서 저로 바람이 가고 있는데 북반구의 전향력이라는 거 오른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왜 지구가 왼쪽으로 자전해. 지구가 반시계로 자전하고 있으니까 전향력이라고 하는 가성의 힘은 그와 반대로 오른쪽으로 지금 현재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향력이라는 게 북방울 오른쪽, 남방울 왼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걸 무역풍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무역풍. 결론을 말씀드리면 중위도 고압 때는 편서풍의 출발점이고 무역풍의 출발점이니까 뭐 허구한 날 바람이 부는 바람이 진짜 울트라 슈퍼 잘 부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심한 혼합층이 제일 두꺼운 거예요. 이해가세요? 혼합층이 매우 두꺼운 지역이 중위도다. 옳은 거 물어봤거든요. 해수의 대부분은 수온약층으로 분포하고 있다. 해수의 대부분은 심해층이에요. 해수의 대부분은 저 지하 깊은 곳의 심해층이다. 심해층이니까 틀렸고요. 풍성은 적도약보다 위도 60도예요. 틀렸습니다. 30도입니다. 30도. 그래서 중위도 고압 때 30도. 수심이 깊어질수록 일정합니다. 심해층이니까. 극지방부터 적도지방까지 더 일정하니까 틀렸고요. 수심이 깊어질수록. 심해층은 적도 지역에서 침강한 해수로부터 이루어져 있다. 적도가 아니라 극지방이요. 극지방에서 하도 추우니까 극지방에서 침강한 해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극지방에서 침강한 해수로 이루어져 있다. 거기요 33페이지 아래에 쭉 설명 다 나와 있을 겁니다.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 34페이지 보시면 그 심해층에 밑줄에 한번 가볼게요. 수온약층 아래 수온이 거의 일정한 층이다.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세 번째 줄에 위도나 계절에 관계없이 수온의 변화가 거의 없다. 쭉 밑줄에 볼게요. 그렇죠, 여러분? 네. 이해가세요? 다섯 번째 줄에 거기 이제 별표하고 그다음 밑줄하면 되겠네. 극지방에 물이 침강되어. 제가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섯 번째 줄에 극지방에 물이 침강되어 지금 현재 전체 지구를 뒤덮고 있더라. 혼합층은 저위도에서 중위도 지방으로 갈수록 두꺼워진다. 정답이죠. 저위도는 적도고 중위도는 30도 지역이니까 바람이 세지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가 바람에 의해서 수온의 표면에 혼합작용이 있었다. 저것이 울트라 슈퍼 초단골인 건 뭐 조금만 해봐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저거 매에 나옵니다. 저 그림이요.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21번이죠. 그럼 북태평양의 어느 해역에서 계절변 수온의 연직 분포이다. 월평균 풍성은 8월보다 11월이 빠르다. 그렇죠? 혼합층의 두께를 보고서 우리가 바람의 세기를 알 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8월에 수심 40m거든요. 8월에 수심 40m면 여기다 그죠? 수온약층이다. 수온약층이니까 수온약층 같은 경우에는 34페이지 있을 겁니다. 그 맨 첫째 줄에 있네.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 열과 물질의 교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수온약층이라는 것은 굉장히 안정층이니까 저 지금 현재는 수심 깊은 데는 차가운 거 있고 수심이 지면 좀 얕은 곳에서는 따뜻한 게 있으니까 차가운 것은 밀도가 큰 쪽이고 따뜻한 건 밀도가 작은 쪽이니까 굉장히 안정한 분포를 갖고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온약층은 안전하다. 수온약층은 안전하다. 틀렸죠. 수심 100m에서는 수온의 연교차가 크다. 저 심해층에 해당하기 때문에 심해층 극지방에서 지금 현재 차가워진 물들이 전 지구를 갖다 감싸고 도는 거기 때문에 연중 수온 변화 가장 작은 것이 심해층이고 3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네, 갈게요. 기억입니다. 뭐 이거 매일 나오는 거죠. 대륙권. 그거 지금 현재 몇 페이지에 존재하고 있냐면 41페이지 가보세요. 41페이지. 그 중간에 그 뭐 빙정설, 병합설 그거 변이사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 앞에 스텝 1에서는 제가 그냥 책에 있으니까 다 했거든요.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변이사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략한다. 10문제다 나오는 것만 공략한다. 그것이 스텝 2의 목적이다. 그거는 이제 빙정설은 궁금하신 분이 또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책에 있는 거, 지구학에 있는 거 다 하긴 하는데 실제 여기 스텝 2에서는 정말 나오는 것만 공략한다. 10문제 다. 그냥 다 보신 거 나올 겁니다. 다음 그림은 높이에 따른 대기압과 기온을 나타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41페이지를 보시면 거기다 밑줄에 보실까요? 대륙권. 뭐 맨날 나오잖아. 대륙권. 그 대륙권의 지금 현재 위도에 따라서 대륙권의 높이가 바뀐다. 대륙권 계면의 높이가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성층권, 오존층이 존재하고 있다. 그 기억의 오존층 쭉 한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42페이지에 넘어가면 오존층이 있죠. 오존층이 있었기 때문에 자외선을 차단했으니까 육상 생활이 가능해졌다. 그런 게 나타나고 있을 것이고요. 43페이지 중간권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43페이지 열권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알겠죠 여러분? 네, 정말로 매해 나오는 것이다. 그 A 같은 경우에서 누구죠? 대륙권 매해 나오는 것이다가 정답입니다. B는 누구다? 성층권이요. 그죠 여러분?
시야가 특기에서는 누굽니까?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이네요. 열권이죠. 여기서 굉장히 안정한 층은 B와 D네. 그죠? B와 D. 근데 A가 대륙권이니까 그 앞에 나와 있겠지만 대륙권에서만 강수 현상이 있을 것이다. 그 높이에 따른 기압의 감소율은 A가 D보다 크다. 기압의 감소율은 당연히 A가 D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죠. 왜? D는 기체가 별로 없어요. 그냥 없는 집안이야. 그러니까 A가 대륙권이니까 10km까지 대륙권이니까 대다수의 지면적 기체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대다수의 기체. 대다수의 기체 여기 머물러 있다는 거. D와 같은 케이스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인데 D는 아예 지면적 대기가 없어요. 대기가 없으니까 뭐 손에 날 것도 없는 것이죠. 기압의 감소율은 A가 크다라고 하는 게 정답이고요. 공기의 밀도는 B보다 C에서 낮다. 당연히 B보다 C에서 낮죠. 왜 낮죠? B가 안정층이잖아요. B가 안정층이잖아요. 성층권이. 여기 아래쪽에는 지금 온도가 좀 떨어지는 거 있으니까 밀도가 좀 큰 것이고 높은 쪽에서는 지금 밀도가 좀 작은 것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B가 안정층이기 때문에 L에서는 대류 현상이 존재하고 있어서 기상 현상이 존재하고 있는데 B가 성층권으로서 굉장히 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대기의 교환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C에서 지금 현재 중간권에 해당할 때는 절대로 기상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굉장히 안정층인 B가 지금 현재는 뭐 비행기들 있죠. 비행기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오는 비행기들, 뭐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들. 대류 현상이 없기 때문에 대기가 가장 안정하니까 비행기들이 주로 저 B에 지금 현재 뭐 성층권을 따라서 이동하게 된다. A에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지구 내부의 에너지 때문이다. 지구 내부의 에너지는 지금 현재 멘틀 대류할 때 쓰이는 것이고 지구 복사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지표면의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온도가 저절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적도 같은 지역은 태양빛이 세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니까 대륙권 계면의 높이가 높아질 것이고 여기 대륙권 계면이죠. 극지방 같은 케이스는 대륙권에서 성층권을 바뀌는 장소 저 대륙권 계면의 높이가 낮아질 것이다. 매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기억니은이다. 갑니다. 그러니까 하는 기권의 높이에 따른 기온은 나는 높이에 따른 오존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B가 성층권이죠. B가 성층권에 누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오존층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B층이 안정한 겁니다. 그렇죠? B층이 안정한 거니까 뭐 너무나 수월하게 B고요. 기상현상은 A에서만 나타납니다. 이거 지금 변리사 시험 매에 나온다. 그죠? 기상현상은 A에서만 나타난다는 것. 기온의 일교차는 D에서 가장 적게 나타난다. D에서 가장 크죠? 10번인데 일교차가 그 D에서 10건이 제일 큰 게 태양빛을 제일 많이 받잖아요. 그죠? 태양빛을 낮에는 굉장히 많이 받다가 밤에는 거기 있다 43페이지에 4번의 10건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몇 줄?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다라는 것. 근데 그런지 외우는 게 아니라 10건 같은 케이스는 낮에 굉장히 태양빛을 많이 받으니까 온도가 쭉 올라가고 밤에는 태양빛의 작용이 없으니까 온도가 쭉 내려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교차는 뒤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뒤에서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작게가 아니라 10건이니까. 기억에 적합한 물리량은 대기의 평균 분자량이다. 지금 현재 기억에 적합한 물리량 물어봤고요. 기온 아니야, 기온. 그렇죠? 기온이 지금 현재 올라갈 때 대륙권에 떨어졌다가 성층권에서 올라갔다가 중간권에 다시 떨어졌다가 태양빛을 직접 받는 10권에서 올라간다. 평균 분자량이 아니라 기온으로 바꿔주면 되고 있고요. 니은층이 없다면 기권의 층상 구조는 단순해질 것이다. 여러분 그 B에서 안정층이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성층권이 안정층이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그 오존층이 지금 현재 자외선을 흡수하니까 오히려 위로 갈수록 지금 현재 온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저렇게 오존층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면은 절대로 지금 온도가 높아지지 않겠죠. 온도가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온도가 높아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A층과 B층까지는 그냥 떨어질 거예요. A, B, C 이렇게 다 합쳐서 A부터 C까지 합치면 그냥 쭉 떨어질 거예요. B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대륙권에서 다시 한번 지표면의 열 에너지를 적게 받으니까 만약에 성층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자외선을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온도는 떨어졌다가 A부터 C까지 뒤에서 온도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두 층으로만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나옵니다. 저거 알겠죠? 그러니까 니은에 지금 성층권이 없었다라면 니은에 오존층이 없었다라면 자외선을 흡수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성층권이 나타나지 않게 되고 성층권이 나타나지 않게 되니까 두 층으로만 결론이 잡을 것이다. 정답은 5번이다. 이거 진짜 잘 나온다. A, B, C는 모두 다 균질권이다. 여러분 거기다 꼭 하고 별표 해놓으십시오. 100km까지는 균질권입니다. 100km까지의 모든 기체가 대다수 들어있는 균질권이고 100km 넘어갔을 때가 비균질권이다. 100km 안쪽에 들어있죠?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C까지 잡아야 돼. D 잡으면 안 된다.
D 잡으면 안 돼요. 이거 맨날 나와. 이거 견질권 어디까지냐고. A층의 높이는 고緯도에서 이거 맨날 보게 나오더라. 그지? A층의 높이는 지금 대륙권 계면 높이 아니야. 그 저緯도에서 지금 현재는 태양 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緯도에서 굉장히 열을 많이 받으니까 높이가 높아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저緯도에서 특히 여름철에 높아진다는 거죠. 저緯도 여름철에 B층에 오전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두 개 층 상구조. 이거 정말 잘 나옵니다. 방금 전에 제가 그래드렸죠. 그죠? 하나, 둘이요. 하나, 둘. 오전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 두 층만 나타나고 있을 것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기역 쭉 밑줄 가보시고 디귿 쭉 밑줄 가보시면 충분하다. 갑니다. 그 원시지구다. 복습 문제로 다시 한번 넣은 거예요. 30문제씩이 끝이기 때문에. 가에서 지구 생명체가 출현하였다. 아니죠. 지금 마그마 형성하고 멘틀 형성하고 지금 지구 생명체라고 하려면 물이 좀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식어서. 이쯤이나 되겠다. 이쯤이나 요쯤 사이. 요쯤에서 지금 현재 지구 생명체라고 해야 되고요. 가시기는 뭐 택도 없는 식입니다. 시험 문제는 반드시 저렇게 극단으로 줘요. 여기서 지금 현재 논란이 될 수가 없게 요 사이에서 생긴 거거든요. 가라고 이렇게 팍 나와버릴 겁니다. 날씨기에서 밀도가 큰 물질. 알겠죠 여러분? 밀도가 큰 물질. 지구 내부의 지금 현재는 철과 니켈. 가나다로 갈수록 지구 표면의 온도는 계속 낮아졌다. 높아졌다가요. 높아졌다 낮아진 거. 높아졌다가. 마그마 바다에서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렇게 가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 잘 나온다. 26번. 몇 페이지냐면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가보세요. 그래서 48페이지 가보시면 방금 전에 보셨던 건 47페이지에 마그마 바다 있어서 잠깐 보셨던 거고요. 48페이지 거기 아래 그림 있죠. 그 48페이지 위에도 원시 지구의 형성 과정이 있고요. 알겠죠, 여러분? 네.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마그마 바다가 이제 형성되었다가 핵과 멘틀의 분리가 일어났다가 원시 지각이 만들어졌다가 최종적으로 원시 바다가 형성되었다. 원시 바다가 형성되고 난 후 지금 이제 생명체가 출현하였다. 자, 거기 아래 보시면 48페이지 아래 질소기체 일정하죠. 그다음 이산화탄소 기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소 기체 높아지고 있고요. 이 그림 그대로 나와 있죠. 질소기체 일정하고요. 이산화탄소 기체 떨어지고 있고요. 산소 기체, 산소 혁명이거든요. 대략 한 27억 년 전이에요. 27억 년 전에 광합성하는 생명체가 지구에서 지금 출현을 한 거예요. 광합성하는 생명체가 지구에 출현하면서 O2 기체를 내놨거든요. 근데 얘네가 이제 자외선을 받은 거죠. 자외선을 받으니까 이렇게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활성산소가 생기니까 또 산소랑 가서 결합을 해요. 산소랑 가서 결합하니까 O3의 오존 기체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O3의 오존 기체가 나오게 되니까 오존층이 생기면서 육지 생활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거 별리사 시험을 볼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이런 기억보기거든요. 기억을 혹시 맞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 왜 맞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냐면 요거는 시간인데 시간이 이렇게 얼핏 보면 기울기가 일정하잖아요. 얼핏 보면 기울기가 일정한데 y축 값이 달라요. y축 값이. 얘가 지금 이제 이건 9차이죠. 이건 0.9 차이죠. 이건 0.09 차이지. 이건 0.009 차이죠. 뭔지 아시죠, 여러분? y축의 물량이 달라. 그러니까 이게 얼핏 보고 물론 이게 만약 2차에 반영을 하면 정말 피를 토할 일인데 1차 합격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만약에 지구가 2차에 반영해줘. 그러면 이제 얼마나 좋을까? 그럼 제가 이제 막 웃음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2차에 반영해주면 카카카 막 이러면서. 그죠? 근데 이게 이제 2차에 반영은 안 하잖아요. 2차에 반영을 안 하니까 한 80점만 손해만 안 보면서 그냥 가볍게 여러분이 이제 넘어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얼핏을 조금 주의하면 되거든요. 얼핏. 사실상 이 얼핏을 많이 좀 주의하면 되죠. 얼핏 저게 딱 보니까 기울기가 일정한 거야. 기울기가 일정한 거야. 얼핏 딱 보니까 기울기가 일정하네? 그럼 감률이 일정해? 그 기억 동그라 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Y축의 물리량이 다르다라는 거 반드시 확인해야 되죠. 산소는 육상 생물이 출현한 이후 대기 중에 출현.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산소가 먼저 혁명이 생기고 오존층이 생긴 후에 오존층이 자외선을 막아주면서 육지 생활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산화탄소의 감소는 집권의 탄산량을 증가시켰다. 밑줄 하시고요. 이산화탄소 왜 떨어졌느냐? 해수의 석회암지대 탄산칼슘을 만들었다는 얘기야. 49페이지 거기 2번에다 별표 치십시오. 그거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지금 현재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변화에서. 자, 38억 년 전부터 27억 년 전 사이에 거기다 밑줄 하겠습니다. 원시양이 중성으로 변해감에 따라 매우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바닥에 녹아 탄산이 되었고 이는 침전을 통해서 밑줄 석회암이 퇴적되었다. 자, 49페이지 2번에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석회암지대요. 이 그림 잘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럼 27번 이제 넘어갑니다. 58페이지 쪽으로요. 알겠죠? 58페이지에 지금 이제 그림에서 위도가 세타인 곳에 중력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와 있잖아, 지금. 58페이지. 저게 말하면 지금 58페이지, 59페이지에 거기 그림에 들어가 있죠. 보이시죠, 여러분? 네. 그럼 58페이지, 59페이지 보면 들어가 있는데 만유인력이 들어 있죠. 만유인력. 그 사이는 지금 다 기출 문제 들어 있는 거예요. 원심력이 존재하고 있죠. 원심력.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죠? 네. 얼마나 기출 분석을 많이 했는지. 그러니까 만유인력이 존재하고 원심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유인력이 존재하고 원심력이 존재하고 있을 때 두 개를 합치면 중력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중력은 북극에서 최대이다. 그 북극에서 원심력이 나타나진 않아요. 그 북극에서 원심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바로 그냥 만유인력이 중력이 되는 거거든요. 어디 있냐면요. 60페이지에 있다, 여러분. 60페이지. 60페이지에 있으면 표준 중력이 있을 때 거기서 그 표일에 보면은 극에서 최대라고 있죠. 극에서 최대. 그죠? 중력은 북극에서 최대이다. 왜? 만유인력이 존재하지 않고 반경이 짧으니까. 반경 R이라는 게 짧아서 만유인력도 커. 근데 원심력이 존재하지 않아. 다시 한번. 반경 R이 작기 때문에 만유인력이 커. 근데 원심력이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심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적도에서 중력보다 원심력이 더 크다. 그러면 적도에 있는 사람들 다 날아가게요? 그렇잖아요. 원심력도 크면 막 적도만 가면 하늘로 다 날아가. 그렇잖아요. 만유인력은 중력과 원심력의 합력이다. 만유인력이 중력과 원심력의 합력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중력은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합력이다. 이렇게요. 중력은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합력이다. 중력이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합력에 해당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에 해당한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A, B, C의 위도에 따른 이거 위도에 따른 거 정말 중요성이 있거든요. 59페이지에 그 위도에 따른 거 있고요. 60페이지에 그 표일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거 잘 나옵니다. 60페이지 표일에 정리되어 있는 거. 그럼 보시면 자 A는 극지방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들고 있네요. 원심력이네, 원심력. 그죠? 원심력이다. 원심력에 해당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만유인력 더하기 원심력이 중력이잖아요. 방금 전에 보셨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변리사 시험에. 그러니까 B는 만유인력이 있고 그죠? 만유인력 더하기 원심력은 중력에 해당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력이다. 만유인력 더하기 원심력은 중력에 해당하고 있다. 뭐 이런 것이죠. 읽어보세요. 만유인력 더하기 원심력은 중력이다. 그래서 원심력이 꽁꽁치가 되니까 두 개가 똑같아진다. 뭐 이런 얘기로 나와 있는 것이죠. 만유인력 더하기 원심력이 중력에 해당하는 거니까 원심력이 빵이 되니까 바로 중력이 만유인력과 똑같아지죠. 뭐 써드릴까요? 만유인력 더하기 원심력이 중력이기 때문에 여기 90도에서 원심력이 없어지니까 만유인력과 중력이 똑같아진다. A 같은 케이스는 지금 이제 원심력이거든요. 원심력이죠. 그러니까 지구 중심 방향으로 적용한다가 아니라 지구 바깥으로 날아가는 방향이고요.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B는 극에서 최대이다. 지구는 타원치니까 지금 현재는 여기는 적도 반경 라지알, 여기는 극반경 스몰 r. R 제곱분의 라지 m 곱하기 스몰 m이니까 물체의 질량이 일정하다는 가정할 때 반경이 작을수록 분모에 들어가 있는 R 제곱이 줄어들기 때문에 극에서 최대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C는 적도에서 지구 중심 방향으로 적용한다. 적도로 가게 되면 누가 빵이죠? 60페이지 표 한번 보세요. 원심력이 빵이죠. 적도로 가게 되면 지금 현재 원심력이 지금 현재 빵이 아니라 원심력은 존재하고 있는데 적도 같은 케이스는 그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보여드리면 그게 어디에 들어있냐면 적도에서요. 적도에서 만유인력 더하기 원심력이다. 그러니까 원심력과 만유인력이 방향이 반대예요. 제가 하나로 그려드릴게요. 그냥 여기서 적도 지방에 있을 때는 만유인력이 이쪽이죠. 그다음에 이제 원심력이 이쪽이거든요. 그렇죠? 같은 직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적도가 아니고 중위도 지방이었다 그랬으면 앞에 있는 그림처럼 중위도 지방이었으면 만유인력 더하기 원심력은 중력이다.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적도 지방 같은 경우는 이거 그린 거죠, 제가. 원심력이니까 그대로 중력이기 때문에 좀 사그라들면 중력 이렇게 되겠죠. 중력 조금 작아질 거예요. 만유인력, 원심력 좀 줄어드니까 이게 중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지구 중심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죠, 여러분? 네, 정답은 니은디귿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29번입니다. 그림과는 진전하는 지구 타원체 표현의 진북 좌북구 A부터 D의 지점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진자의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그게 어디 있냐면요. 진자의 운동이요. 진자의 운동이 진자의 운동이 어디 있냐면은 진북과 좌북구 59페이지도 있고요. 우선 64페이지 한번 잠깐 봐보세요. 64페이지 보시면 거기서 진짜 북극이 진북이죠. 그 그림이 있거든요. 64페이지. 59페이지 나와 있지만 진짜 북극이 있고 자기 북극이 있죠. 그걸 평각이라고 합니다. 평각과 복각 잠깐 보고 있습니다. 문제 나와 있으니까.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편각, 복각. 복각이라고 하는 거 지금 현재 한번 그림 좀 봐보세요. 수평자기력 더하기 연직자기력을 뭐라고 한다? 그 지금 현재는 전자기력이라고 하는데 그 전자기력이 지금 현재는 아래로 지금 현재 아래로. 그러니까 극지방에 가면 갈수록 이게 진짜 극지방입니다. 뭐 진북이라고 할까요? 진짜 북극 있고 자기 북극이 존재하거든. 자기 북극이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현재 남극부터 이렇게 지금 현재 자기장이 형성돼 있어요. 여기는 진남, 남극이라고 합시다. 진짜 남극, 진짜 자기의 남극인데. 그러면 이 복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복각은 나침판을 갖다 놨을 때 여기 진짜 자기 북극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기 북극에서 멀었을 때는 이 자기장의 방향이 이대로 그대로 나침반이 향할 거니까 나침반이 평행할 거 아닙니까? 평행할 거? 평행하겠죠. 근데 자기 북극 쪽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침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꺾이겠죠. 이렇게 꺾이겠죠. 안쪽으로 확 들어가겠지. 갑자기 확 들어가겠지. 수직하게. 여기 각도가 복각이에요. 여기 이렇게 꺾이는 각도. 이게 복각이에요. 복각. 그러니까 복각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북극으로 갈수록 커진다. 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죠. 지금. 복각이라고 하는 것은. 평각이라고 하는 것은 진북과 좌북 사이의 수평한 각도의 차이를 말하는 거고 복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진짜 자기 북극으로 가면 갈수록 무조건 복각은 커진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진짜의 주인은 여기 있으니까 굳이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59페이지 있어요. 근데 A에서 B 지역으로 갈수록 지금 복각 얘기해 준 거거든요. 64페이지를 보고 복각이란 무엇인가. A에서 B 지역으로 갈수록 봐보세요 여러분. 진짜 북극이 여기 있고 자기 북극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북극과 자기 북극 이루는 각도가 이게 평각이에요. 그러니까 A는 요만큼 평각이거든요. 진북과 자북 사이의 각도. 그러니까 A 지점에서 보면은 진짜 북극이 뭐요? 진짜 북극이 있고 자기 북극이 있거든요. 자기장의 북극이에요. 진짜 북극점이고 A 지점에서 봤을 때 여기 자북이요. 자기장의 북극. 요 자기장의 북극 나침판이 여기 자북을 향한단 말이에요. 요 사이를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평각이라고 한다면 평각. 요 사이를 평각이라고 한다는 거. 근데 B지점은 어때요? 진북과 자북이 이루는 각도가 똑같죠. B지점에 그대로 한번 그어보세요. 나침판이 이루는 각도가 그게 지금 현재 자북을 향하거든요. 자북, 나침판은. 근데 그게 진북의 방향이죠. 진짜 북극의 방향. 그러니까 지금 B지점에서는 평각이 0도예요. 같은 방향에 있으니까 B점에서 보고 있으면 얘가 지금 현재는 자기장의 북극, 자북을 향합니다. 나침판은 항상. 이건 진짜 북극. 진짜 북극이니까 방향이 똑같죠. 방향이 똑같으니까 이건 평각이 0도예요. A점에서 지금 나침판 한번 그려보시면 나침판은 항상 자북을 향합니다. 근데 진짜 북극과 자기장의 북극이 이루는 각도, 수평한 각도가 평각이니까 A선 평각이 나타나고 있는데 B에서는 지금 현재는 자기장의 북극과 진짜 북극이 똑같은 방향이니까 평각이라는 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각 0도니까 맞는 얘기다. 이거 진짜 잘 나옵니다. 진짜의 중에는 C에서 C점이 D점보다 작다. 여러분 보시면 T가 미도가 높죠. 그죠? 위가 높으면 반경이 작아요. 왜냐면 타원체니까, 지구 타원체니까. 그죠? 그럼 반경이 작으면 만유인력이 커지거든요. 그죠? 만유인력이 커지니까 D지점이 중력이 좀 큰 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 그 D지점이 중력이 크니까 중력 가속도가 크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D점으로 올라갈수록 지금 현재 위도가 높아졌습니다. 위도가 높아지면 지구 반경이 좀 줄어들어요. 그 지구 반경이 좀 줄어들면 만유인력에서 R제곱분의 라지엠 곱하기 스몰 m일 때 라지엠은 지구의 질량, 스몰 m 물체의 질량이면 R 값이 줄어드니까 만유인력 값이 커집니다. 그렇죠? 그 만유인력 값이 커지게 되니까 지금 현재는 중력이 세지겠습니다. 그렇죠? 원심력은 줄어들 거고 원심력은 적도에서 최대인데 만유인력이 커지고 중력은 줄어드니까 중력이 세지겠습니다. 그러니까 C보다 D가 중력이 셉니다. 그러니까 D가 중력이 세니까 중력 가속도 G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기는 짧아지겠죠? D에서 짧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D가 더 짧은 지점이라는 거, C가 짧은 지점이 아니고 D점에서 평각이 10도인 경우 이거 꼭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D점에서 평각을 어떻게 한 거죠? 여러분 봐보세요. 진짜 북극이 있고요. 자기 북극이 있죠. 본인이 직접 그어보세요. D점에서 보고 있으면
진짜 북극이 존재하고 있고 자기 북극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자기 북극이요. 서쪽으로 10도죠. 제가 직접 한번 가보세요. D점에서 진짜 북극과 자기장의 북극, 그 나침판이 자북을 가르치니까 서쪽으로 10도 돌아 있죠. 보이십니까? 그래서 10도 웨스트다. 기억과 디귿 잘 나옵니다, 여러분. 갑니다. 30번. 30번 중요성이 있죠. 30번. 30번은 매우 중요성이 있는데 나오면 이제 많이 뭐 틀리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중력 이성이라고 하는 중력 보정에서 중력 이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중력 보정에서 중력 이성에 해당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거기 어디를 보시냐면요. 62페이지에서요. 중력 이성의 그 아래 그거만 알고 계시면 되거든. 중력 이성은 실측 중력 빼기 표준 중력이란 말 나와 있죠. 거기다 크게 별표를 하실게요. 중력 이성이라고 하는 뭐다? 중력 이성. 저 표로 나온다는 변리사 시험에 그러니까 실측 중력 마이너스 표준 중력이다. 실측 중력 마이너스 표준 중력이다. 이 표준 중력이라고 하는 게 그 지오이드를 연결했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게 가상의 면이에요. 그러니까 요 지역이라면 이 정도의 중력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게 표준 중력의 지오이드 면을 연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구 반경을 반영한 것이다. 지구 반경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딱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측 중량은 그 지점에 따라서 사실상 중력이 바뀌겠죠. 예를 들자면 무거운 물체가 들어있었다. 지하에 무거운 물체. 만약 여기 막 철광산 지역에 막 금괴가 막 엄청나게 많아. 우선 먼저 거기 가서 파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거운 물체가 있다. 그러면 실측 중력이 커져요. 그 중력 이상이 플러스로 나와 있는 지역은 여러분 이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게 실제 시험과 실제 시험적인 그 필요한 그 실전과 책에서의 내용이 그렇게 갭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막 중력 이상 같은 케이스는 많은 수험생들이 읽어보면은 뭔 개소리야 막 이렇게 하면서 어려워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그 특징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게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 문제를 다루는 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으로만 계속 보다 보면은 뭐야 뭔 소리야. 그 중력 이상을 많이 수험생들 어려워하지만 실제로는 이 특징만 알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B는 중력 이상 포지티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일이도라고 했지. 동일이도. 우선 봐봐. 동일이도라고 해서 해발고도 이외의 모든 조건 동일하니까 동일이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거는 지오이드면 가상의 구형이 완전히 구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완전히 구. 동일한 밀도의 완전한 구라고 가정을 하는 게 지오이드 면이니까 그럼 표준 중력은 동일해요. 근데 봐보세요. B는 지금 현재 어때요? 높은 밀도란 말이에요. 높은 밀도. 왜? 실측 중력이 커버리니까 중력 이상이 포지티브잖아요. 중력 이상이 포지티브한 거는 실측 중력이 크죠. 그러니까 높은 밀도에 해당하는 높은 밀도. 여기에 금괴물 붙여 있는 금괴 B에 철광산 붙여 있고요. 여기는 낮은 밀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해발 고도는 A가 B보다 낮다고 나왔어요. 자, 봐보세요. 해발 고도가 지금 현재는 해발 고도. 해발 고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표준 중력은 지오이드 면이라는 가상의 구형이었고 해발 고도가 높다라고 하는 건 실제 중력으로 따지면은 반경이 커진 거죠. 해발 고도가 높다라는 것, 지구 중심으로부터. 그러니까 표준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오이드 면을 연결했으니까 동일한 횟수면의 연결이고 그다음에 실제로는 지금 현재 굉장히 높은 고도로 올라갔다면 반경이 커진 거단 말이에요. 그 반경이 커진 거니까 A가 지금 실측 중력이 낮은 중력으로 딱 걸려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고도로 올라갔다. B와 같은 케이스는 지금 현재는 굉장히 낮은 고도에 해당한다. 이해가시겠죠? 네. 그 실측 중력과 지금 현재 표준 중력의 차이. 높이 올라가 버리니까 실제로 재버리니까 반경이 커지니까 굉장히 지금 현재는 중력이 떨어져 버린다. 실측 중력이 떨어지게 나온다. A에서는 실측 중력이 표준 중력보다 작다. 그래서 음수가 나온 거죠. 실측이 표준보다 작았다는 것은 여기에 밀도가 작은 물질이 붙여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막 밑에 막 웅덩이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파면 안 돼. 여기 파면 개망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럼 팔려면 어디 파야 돼? B 파야지 B. 자, 여기까지가 1교시였습니다.